네, 안녕하십니까. IT의 신 이영수, 네, 유튜버고요. 네,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이번에 새 책 나와요. 그래서 5월에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 예전에 좀 들었던 책하고 비슷하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후속 같은 느낌이고요. AI에 대한 모든 투자를 책 한 권으로 해보려고 준비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예약 판매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AI 혁명 투자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책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데, 일본의 사무라이 7 중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TSMC 밸류 체인, 그리고 인텔 밸류 체인도 좀 나름 분석해서 그 이슈마다 국내 관련주들이 누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워요.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책값도 조금 가격이 있는데 예약 판매로 사시면 좀 싸게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별책 프로 10개 종목에 대한 분석 핸드북도 드립니다. 지난 19일이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컴 같은 AI 반도체 주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가 빠졌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컴 같은 경우는 23%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촬영 날짜는 지금 수요일 24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되게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그제 시장을 좀 들어 올리면서 약간 공포감은 완화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5%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들어 올리면서 약간 이번 좀 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약간 AI 반도체, 특히나 AI 섹터 쪽에 약간 오버슈팅 돼 있는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약간 그 맥주 거품처럼 살짝 걷어낸,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1000불까지는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1000비디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8배가 올랐거든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공개되고 나서부터 최근까지 거의 주가가 900불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8배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이 속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속도 자체는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시총이 이제 거의 뭐 3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런데 이 AI 혁명에서 엔비디아가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10년 전에 애플이 모바일 혁명에서 보여줬던 그런 주가의 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은 그 AI 혁명이 갑자기 일어났죠. 그 누구도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챗 GPT가 2022년 11월에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갑자기 시작되니까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I 가속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AI 가속기가 부족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이걸 이제 생산을 파운드리에다가 맡기는데, 그 TSMC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GPU가 그냥 기판에다가 칩 올리고 이렇게 이제 본딩하고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가지고 딱 패키징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AI 가속기라는 거는 GPU하고 HBM이라는 D램 아파트를 주상 복합 구조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보면 이렇게 GPU, 그러니까 호텔하고 오피스가 위에 딱 서 있는데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GPU하고 HBM 아파트가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있는 2.5D 구조인데, 요거를 코워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자, 요게 캐파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게 병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병목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엔비디아 칩 H100이라는 칩을 주문을 하면 인도 받는 데까지 40주에서 52주가 걸렸는데, 지금은 8주에서 12주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러면 AI 가속기가 이제
풀리면 해결되는 거냐? 아닙니다. AI 가속기가 풀리면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 연산을 담당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부족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겠죠. 지금 뭐 아마존은 1,500억 달러를 향후 그 10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1,000억 달러를 향후 6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존이 1,500억 달러 투자한다는 게 이 1년 서버 시장 규모하고 똑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해결되는 거냐?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엔 전기가 부족해요. 네, 전기가 너무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 전기를 위해서 지금 송전, 배전, 뭐 요즘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날아가죠. 네, LS 전선 같은 회사들이 날아가죠. 자,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전기 인프라가 해결되면 또 해결되냐? 아닙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통신 트래픽이 부족해집니다. 통신 트래픽을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망이 부족해지고요. 지금 AI가 등장한 이후로 월간 데이터로 보면요, 거의 20% 넘게 트래픽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 인프라들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산업으로는 10년 사이클, 주식으로는 5년 사이클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등해서 더 강하게 뻗어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지지부진할지가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준 트리거는 결국 기존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리고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리고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AI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가 중요한데, 그거는 SK 하이닉스 HBM이 독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원화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트리거.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두 가지 정도의 재료를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TSMC 코어스에 대해서 2.5D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iCube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코어스를 대체해서 엔비디아나 AMD 쪽에 물량을 받아올 건지, 요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선단 공정, 지금 3나노에서 TSMC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구조를 바꿨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고객들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나노 GAA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고객들이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말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AI 가속기 쪽에 워낙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SK 하이닉스 혼자 독점하는 이 공급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2원화, 3원화를 해주는 것은 이제 필연이고요. 지금 이제 기술 방식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발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기술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MR 머프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하는 거는 TCNCF라고 합니다.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칩을 수직으로 쌓을 때 칩 하나 깔고 필름 하나 깔고 칩 하나 깔고 필름 하나 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칩을 다 이렇게 마이크로 펌프 가지고 가접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초콜릿 퐁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폭 담궈서 꺼내면 그 사이사이도 들어가고 겉에도 딱 코팅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직으로 쌓는 건 NCF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발열에 대해서는 MR 머프가 유리하다. 그리고 뭐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직으로 쌓는데도 별로 불리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8단의 HBM을 12단으로 늘리고 12단에서 16단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계속 키우는 그런 기술들이 좀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 가속기 업체들한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AI 가속기가 TSMC의 코어스라는 게 병목이었잖아요. 근데 이 병목이 풀리면 이제 HBM이 병목이 될 수 있죠. HBM이 지금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를 뭐 그 공장 팹의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긴 한데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수율이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잘하는 회사가.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수율은 훨씬 낮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수율이 낮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팔으면 돈이 되냐? 됩니다.
네, 그만큼 비싸게 사줍니다. 비트당 단가가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의 단가가 6배, 7배 높아요. 네, 그러니까 수율이 그렇게 나와도 팔면 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AI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 반도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수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죠. 왜냐면 그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AI 성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비싸도 사줄 수 있는 고객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일단 6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9조 원. 엄청나죠? 네. 9조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네. 페이백 해주는 건데, 대신에 이걸 봐야 돼요. 원래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팹에다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17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 공시를 냈습니다. 400억 달러로 늘렸어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거의 삼성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요. 당초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원래는 한 200억 달러였고, 그때 이제 바이든한테 약간 뭔가 밉보여가지고 400억 달러로 늘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게 660억 달러입니다. 네. 6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약간 이제 10조 원 초반 정도의 돈을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텔은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0조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삼성이 현금 지원 비율은 더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TSMC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저리로 대출도 받았어요. 저리 대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지원 비율이 좀 낮아진 거고, 삼성은 지금 80조 원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자, 그거 가지고 하니까 현금 지원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9조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된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마냥 좋아할 거냐, 이렇게 보기엔 좀 애석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저 400억 달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되는 건데, 자, 불가피한 거긴 하지만 저게 미국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칠 일인가? 네, 이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슈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대기업 지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이게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이 우리가 뒤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이 점점 더 해외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에요. 이거 글로벌 AI 전쟁이고, AI를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원래 신자유주의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조금을 하는 거 보면 이미 세계 질서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자본시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 자본시장이 안 되면 펀딩이 안 되죠. 네. 근데 자본시장도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보면 또 이게 부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심리에서는 독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독점이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면요, 1년에 3배씩 성장하면 독점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공급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 개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는 그게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PBR 밴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단에 와 있거든요. 보통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PBR 밴드 기준으로 보면 1.1배가 거의 저점이었고요. 2.2배가 거의 상단인데, SK하이닉스는 거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얼마나 늘어나요. 네,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엔비디아의 독점도 이게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젠슨 왕도 이야기를 해요. 젠슨 왕도 지금 우리가 AI 가속기에서 90%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70% 깨지는 건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향후 10년 동안 AI 가속기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커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60%는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거는 그냥
파운드리에서 TSMC 같은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몇 배씩 급등하는데 독점이 유지된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메모리가 점점 파운드리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HBM 같은 아이템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 LLW 같은 거,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LPCAMM 같은 이런 이제 AI PC용 메모리 같은 것들도 주문형으로 이제 점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SSD라는 거는 이제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 우리 그 컴퓨터에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한 겁니다. 예전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는 요게 이제 마그네틱 그 플래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었고요. 요거는 뭐 예전에 우리 뭐 디스켓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약간 그 기계 장치에다가 저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낸드 플래시 덩어리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덩어리하고 컨트롤러 로직 칩이 붙는데 그거를 이제 딱 만들면 그게 SSD인데 SSD의 수요처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PC용이 있고요. PC용은 이제 클라이언트 SSD라고 합니다. CSSD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ES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SD 같은 경우는 좀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나 컨트롤러 IC 설계하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거를 내놓았다라는 거는요. 일단 낸드에서도 9세대 굉장히 고단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내놨어. 그리고 TLC라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렵긴 한데 그 데이터 셀을 예전에는 한 개씩 썼어요. 그래서 이 방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뭐 1, 전자가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을 치환하는 건데 요거를 방을 쪼개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벨 셀이라고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방을 두 개로 쪼개면 데이터 사용량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방을 3개로 쪼개서요. 데이터 셀 하나를. 그게 트리플 레벨 셀이고요. 방을 4개로 쪼개면 쿼드러플 레벨 셀이죠. 네. 그래서 방을 쪼개면 이제 데이터 용량은 늘어나니까 좋긴 한데요. 문제는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그 수명이 줄고요. 네. 원래 그 낸드도 모든 메모리가 읽기 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방만 잘 쪼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IC가 요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만 계속 왔다 갔다 쓰면 얘가 데드 픽셀이 돼버리잖아요. 데드 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낸드도 고단하고 TLC로 가지고 싸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생성형 AI, 특히나 동영상 시대가 오면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해질 건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로 선도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그 GPU라고 하는 AI 가속기, General Purpose GPU라는 AI 가속기를 선점을 했잖아요. 거의 독점했잖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 그래서 고객사들한테 예전에는 정말 맛있는 국밥만 말아주다가 국밥 말고 비빔밥도 해주고 만둣국도 해주고 자, 다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이런 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원래 GPU를 잘했죠. GPU 잘했기 때문에 GPU 기반으로 CPU까지 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버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CPU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같은 CPU를 가져와서 엔비디아 GPU를 넣고 DRAM 넣고 낸드 플래시 넣고 이제 서버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CPU를 그레이스라는 암코어 기반으로 자체 설계해서 자 자기들의 칩을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자 인텔 칩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요, 뭐 GPU도 잘 만들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칩과 칩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 그 서버끼리 병렬로 연결하는 기술도 되게 좋고요. 그게 NVLink라는 기술입니다. NVLink라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기존에는 GPU만 했는데 GPU하고 CPU를 같이 쓰면 더 효율이 좋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CPU도 팔아먹고요. 그리고 이거를 병렬로 완전히 다 연결해 줄게. 그래서 CPU 36개, 그레이스 CPU 36개하고 이번에 블랙웰 아키텍처 있잖아요. B200을 72개를 병렬로 해서 자 이거를 서버 렉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자이언트 GPU라고 할게. 자, 이거를 여러 개 연결되어 있지만 그냥
그냥 GPU 한 개 쓰는 것처럼 편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서버 렉을 또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 주겠죠. 자, 데이터 센터는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 냉각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 지원해 줄게 라는 거고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사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AI 뭔가 엔지니어가 뭔가 모델링 하나 개발한다고 하면요, 쿠다에서 데이터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씁니다. 편하죠. 근데 다른 회사 칩을 쓰면 쿠다를 못 쓰죠. 아니면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고스럽죠. 네, 엔지니어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쿠다라는 생태계,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뮬레이션까지 하게 해줍니다. 자, 엔비디아 GPU 가지고 뭘 개발하겠어요? AI 개발하죠? 자율주행차 개발하죠? 로봇 개발하죠? 자, 그거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멀쩡한 차 박치기 해보고 뭐 로봇도 어디 떨어뜨려 보고 이런 거 해야 되죠. 자,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세계에서 현재의 물리 조건하고 똑같은 걸 구현해 주는 거죠. 우리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들 구현할 때, 그리고 건물 같은 것들 이렇게 지어볼 때 하중이나 이런 것들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 칩 사면 공짜로 지원해 줄게. 자, 이번에는 로봇 개발할 때 그룻이라는 또 플랫폼 지원해 줄게. 자, 이런 식으로 사면 옵션을 끼워주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엔지니어 생태계들을 꽤 꽉 럭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쪽에서 와, 정말 저인망처럼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가 뜨잖아요. 자,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퀄컴하고 애플 같은 회사들 많이 보는데요. 엔비디아는 여기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의 RTX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40 시리즈가 최신 버전일 거예요. 근데 30 시리즈까지 산 사람들은 자, Chat with RTX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이 답변을 해줍니다. 나 이거 2021년에 이거 재무 데이터 이거 좀 찾아줘. 그러면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AI는 내가 하나도 안 놓칠 거야 라는 젠슨 왕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게 엔비디아가 이미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AI 혁명이 시작됐을 때 주인공이 오픈 AI인 줄 알았는데, 오픈 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공인 줄 알았죠. 네, 코파일럿 가지고. 근데 결국 돈은 왕서방이 벌더라는 거죠. 네, 그 왕서방이 결국 젠슨 왕이었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AI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대체될 때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롱런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짐 켈러 같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분은 무슨 우리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여기 막 눈앞에 소스 코드가 막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풀스태커입니다. 풀스태커. 풀스태커라는 게 뭐냐면, 모든 어떤 개발이 있으면 프론트엔드가 있고 미들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없어요. 정말 몇 명 없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동안 개발했던 칩들 보면 정말 뭐 세상을 바꾼 칩들이거든요. 애플의 두뇌 칩, A 바이오닉 칩 설계했고요. 그리고 AMD가 정말 인텔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AMD 가서 우리 멀티코어라는 걸 이분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젠 아키텍처, 네, 그거 가지고 AMD 망해가다 AMD 살리고 나왔고요. 나와서 네, 테슬라 갔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하고 FSD 칩 설계하고 나갔고요. 네, 그리고 나가서 또 인텔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인텔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엘더 레이크부터 사파이어 레피즈, 이번에 에로 레이크까지 상당 부분 개발에 관여하고 나와서 만든 게 텐스토렌트라는 AI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대부분 엔지니어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쿠다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했지만 결국 그 기술은 스티브 워지니악이 다 제공했던 거니까요. 네. 그 이슈 나왔을 때요, 그렇게 크게 조정 안 받았습니다.
일단은 텔레콤 회사에 한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 다 빼고 이제 퇴출시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쓰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안 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뭐 인텔하고 AMD 입장에서는 싫겠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그래 쓰지 마. 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칩이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뭐 물론 SMIC에서 뭐 5나노, 7나노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게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국에 뭐 이걸 설계해서 공급할 만한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거는 그냥 으름장 정도로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냉정하죠. 네.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 이슈 가지고. 오히려 금리 때문에 더 내리죠. 네. 사실 뭐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라고 하죠. 네. 그런 이야기 하는 업체들이 누구겠어요. 물론 AMD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빅테크 업체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뭐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메타 같은 업체들이죠. 네. 그 회사들 사실 탈 엔비디아인지 한번 보자고요. 네. 탈 엔비디아 아닙니다. 네.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수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자체 설계 칩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심지어 구글조차도 TPU라는 게 진짜 몇 년 전에 개발된 건데 그거도 쓰지만 아주 고급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는 데는 엔비디아 GPU를 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AI라는 게 크게 용도를 보면 데이터 학습하고 추론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데이터 학습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쿠다 이슈도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추론 쪽에서 일부 대체는 될 것 같아요. 대체는 되는데 그것도 아주 크리티컬한 것보다는 약간 좀 덜 중요한 것부터 이제 추론 쪽에서 일부 이제 대체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GPU 가지고 추론 서비스를 하면 좋긴 한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미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빅테크 같은 업체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쿠다를 못 쓰니까 컴파일해서 다시 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 정도의 엔지니어 인력들이 있고 뭐 어떤 뭐 미들웨어 쪽에 그래도 나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구글의 텐스플로우나 뭐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자기들이 나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죠. 네. 사실 TSMC한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같은 업체가 수혜를 못 누리고 있죠. 네. 그만큼 기술의 독점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면요. 기술이 초격차하면 자 모든 걸 이긴다. 라는 걸 TSMC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대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차이잉원 전 총통이 우리한테는 실리콘 실드가 있어요. 자 TSMC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미국 엘리트들이 경악을 했죠. 근데 어떻게 대체할 데가 없는데. 대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내 자국 내 팹을 꾸리게 하고 뭐 이제 인력들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TSMC가 저렇게 선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순간 한 대만의 뭐 이런 안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경감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ASML하고 TSMC 실적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일단 두 회사 다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이 톤다운 많이 했습니다. 특히 ASML의 실적의 질적인 부분들이 되게 안 좋았고요. 일단 수주 잔고도 많이 줄었고 이제 그런데 요거를 보면 저는 결국 수요는 AI 가속기 쪽 수요는 확실하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AI 가속기 쪽 수요는 확실한데 왜 이제 안 좋게 나왔냐? 모바일이 안 좋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AP 쪽이 안 좋고요. 그리고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 쪽에 투자. 네, 그게 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난다. 그럼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후공정 쪽에 많은 투자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기술 혁신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 AI 가속기 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PC 쪽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TSMC의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그 TSMC의 최선단 공정의 가장 큰 고객은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이 모바일 비중이 제일 항상 큰데, 물론 이번에도 실적에서도 애플 비중이 크게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애플 모바일 비중이 38%까지 줄었고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이 41%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여전히 TSMC 내에서 애플의 고객사로서 위상은 여전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거의 비교하는 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TSMC 내에서.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를 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중요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뭐 하이-NA EUV라는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ASML은 신장비 나오면 항상 줄 서서 사갔습니다. EUV 장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전 장비를 로우 NA EUV라고 한다 그러면 로우 NA EUV까지는 연간 40대밖에 안 나오니까 저거 한 대, 두 대 더 받으려고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날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 NA EUV는 더 좋은 장비인데 왜 안 사러 가지? 자, 지금 인텔 말고 TSMC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텔만 하이-NA EUV 장비 많이 산다고 그러고 있고요. 일단은 장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로우 NA EUV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NA EUV는 4,500억, 5,000억 네, 하니까 2배 가까이 비싸죠. 그리고 중요한 게 SCM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우 NA EUV도 SCM이 완벽하지 않는데 하이 NA EUV는 저게 또 세팅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인텔한테 먼저 좀 고생해봐. 그리고 밸류 체인 좀 구성해놔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게.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우 NA EUV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죠. 네,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뀝니다. 기존의 핀팻이라는 구조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더라는 구조로 바뀌는데요. 여기에는 설계부터 공정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UV 장비까지 바꾸면 불확실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하이-NA EUV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까지 하이-NA EUV를 도입 안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ASML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우 NA EUV 많이 팔아도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네덜란드의 플랜 자위트라고 해서 그 EUV 장비 캐파를 엄청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로우 NA EUV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당장 올해 SK 하이닉스가 9대 사거든요. 그 9대가 기존에 6대밖에 없는데 9대를 추가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이크론도 사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쓰기는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쪽만 해도 되는 거고, 물론 하이-NA EUV 같은 최첨단 장비까지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이제 충분히 기존 장비로도 독점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SSD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안 좋았죠. 낸드 플래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일단 SSD의 수요처는 두 개입니다. PC하고 이제 일반 서버인데요. PC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나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일반 서버가 너무 참혹했어요. 작년이 아마 일반 서버 시장이 2016년 이후로 최악이었을 거거든요. 아마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일반 서버에 투자할 돈 줄여서 AI 서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AI 서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GPU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한 개 4만 달러짜리 칩을 8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8장 쓰고 HBM이 거기에서 머티리얼 코스트의 한 10% 언더로 차지할 거예요. 그 HBM. 자, 근데 SSD는 기존의 서버하고 AI 서버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SSD는 Q가 중요하지 P가 중요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AI 서버용 SSD라고 해서 더 비싸게 사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았던 건데, 최근에 일반 서버 쪽에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됐고요. 그거는 공급을 많이 줄여놔서 그래요. 지금 삼성이 그래서 1분기에 25% 가격 올린다고 했고요. SSD 가격을. 그리고 2분기에는 20에서 25% 추가 올리겠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서버용 SSD 시장의 5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약간 불확실하긴 한데, 소라라는 이제 동영상 생성형 AI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생성형 AI는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혹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일반 서버에 대한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것 같아요. 자금을 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SSD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은 공급을 컨트롤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AI 서버는 너무 좋죠. 수요는. 근데 지금 일반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 쪽의 수요는 굉장히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이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글로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가격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약간 묻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일 때 막 그 공급 조절해가지고 하면 담합이라고 막 때리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SSD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아 그래 하드디스크라도 써자. 근데 하드디스크 시장이 좋을 거라고 해서 캐파 늘려놓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재고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재고 가지고 있던 업체 입장에서는 자 그래 이제 얼마에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SSD 시장이 커지면요 이제 테스터 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합니다. 네, 테스터 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하는데 근데 주가 이미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보면 뭐 네오셈이라든지 아니면 DI라든지 뭐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기대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SSD 쪽이 이제 좀 살아나면 아직까지 낸드 쪽은 감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럼 그 다음 스케줄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업체들 뭐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TCK라든지 뭐 KNJ 같은 파츠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의 TPU는요 일부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대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대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TPU는 일단 그 추론용 쪽으로는 좀 많이 이제 전용을 해서 쓸 것 같고요. 이번에 공개하는 이제 악시온이라는 거는 CPU입니다. CPU.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인텔을 대체하겠죠. 인텔이나 AMD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체 설계 칩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자기들이 싸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CPU나 GPU들은 그 x86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그래서 전성비가 떨어집니다. 네, 전력 소모가 많아요. 성능은 좋은데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자체 설계하는 칩들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합니다. ARM이라고 하죠. 네, 그 회사가 기반으로 하니까 저전력 쪽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자체 설계 칩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ARM의 IP 비즈니스가 좋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때 또 툴이 필요해요. 자동화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EDA라고 합니다. 자동화 설계 툴을 하는 거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IP 그리고 요즘에는 메모리하고 뭐 프로세서의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되게 인터페이스 IP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에는 이제 램버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백엔드 쪽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쪽이 이제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원래 그 CPU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M&A를 해서 그 세계 2위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하는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AI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우디입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1, 2 때는 그냥 시원찮았는데 3부터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디 3가 뭐 벤치마크 성능이 막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하고 당장 뭐 이렇게 겨뤄보기는 좀 쉽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팅하는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가속기를 많이 사는 업체들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메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사가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칩들이 필요하고요. 약간 인텔의 가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서버들 있죠. 이제 기업들이 자기 전산실, 금융회사들, 뭐 통신회사들 이런 쪽에 이제 쓰는 그런 쪽에 이제 그 가속기를 가우디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도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텔도 나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우디가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CPU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지금 PC 쪽에서 이제 AI PC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인텔 입장에서.
취향의 차이긴 한데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맥북의 어떤 전성비나 이런 성능들이 다 뛰어나죠. OS부터 AP 반도체 그리고 뭐 전체 시스템을 다 수직 교류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윈도우 OS 같은 경우 칩도 별도 다 이렇게 연합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취약했는데 특히나 이제 전성비 부분, 배터리 사용 시간 이게 되게 이제 취약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칩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AI PC에서는 뭔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에다가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그 코어 울트라를 적용해보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까지 적용해봤는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가지고 하니까 이 AI 성능이 50% 좋아지더라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약간 AI PC 시대에서는 지금 그리고 애플이 AI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쓰는 기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2.5D 패키징 할 때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냥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소재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엄청 비싼데 기판으로 쓰니까 면적도 크게 써야 되죠. 그래서 대신에 뭐 반도체 칩 다이가 뭐 3나노, 4나노 수준이라 그러면 인터포저는 50나노 뭐 이 정도의 레거시 공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면적을 워낙 많이 쓰니까 기판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게 플라스틱 기판인데요. 이제 오가닉 기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플라스틱 기판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있어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게 기판이 있는데 자, 제가 실리콘 인터포저는 50나노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50나노. 근데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20 마이크로미터도 구현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오돌토돌하고요. 이거를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 세그먼트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좀 싸고 네. 플립칩 BGA보다는 성능은 좋은데 좀 더 중간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기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유리 기판이고요. 원래는 이게 뭐 한 2027년, 8년 이렇게 돼야지 뭐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칩 업체들, AI 가속기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해달라. 막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이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일단 유리기판은 그 복층 구조예요. 유리기판도.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레이저가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TGV라고 합니다. Through Glass Via라는 기술이고요. 그 레이저를 뚫는 기술은 필 옵틱스라는 회사가 많이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국내 레이저 쪽에서 기술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리 동박을 또 그 구멍을 뚫은 데다가 채워야겠죠. 그런 것들을 도금으로 해야 되는데 YMT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표면 처리 쪽에서는 뭐 CNG 하이테크,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쪽에서는 인텍 플러스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듣고 투자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특히나 이제 AI 사이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 중심의 AI가 이게 우리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 PC도 중요하고 AI 스마트폰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디바이스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고 이제 주변 부품들도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칩이 바뀝니다. AI 가속기, 그러니까 AI 칩이 우리 PC나 스마트폰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래서 소켓 쪽,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뭐 ISC, TSE, 뭐 TFE 이런 회사들이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황으로 보면요, 반도체 사이클은 작년 4분기부터 반등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그러면 한 2개 분기, 3개 분기 정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주가는 9개월이나 1년을 땡겨버려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올랐죠. 업황은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는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땡겼죠. 그러면 9개월 땡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이클에 막빠진 거죠, 주가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했죠. 이야기하는 거, 포인트. 온 디바이스 AI가 이 사이클을 더 늘려줄지 아니면 엔비디아 혼자 하드캐리해서 가는 거면 아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6월에 2개 행사 있습니다. 애플의 WWDC라고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뭐 6개월, 뭐 9개월 정도 더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별로 시원찮은 게 나오면 아마 네, 하반기에 좀 AI 쪽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식을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사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이 반등했을 때 이게 영상이 나가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5월까지는 충분히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부터는 그냥 미국 달러나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잘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누구한테는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업사이드는 메모리 감산의 마무리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디램의 감산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하반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감산의 마무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케미칼이죠. 프로세스 케미칼 쪽.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케미칼 업체들이나 그리고 이제 공정 파츠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 그런 이제 TCK나 뭐 KNJ, 원익 QNC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만 하고요. 왜냐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승 사이클의 항상 피날레는 기판이 장식합니다. 네. 2022년 정말 그때 기판주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탈출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PR 막 4배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번에는 이 기판 사이클이 유리기판하고 뭔가 중첩이 돼서 유리기판 쪽에 뭔가 한번 부스터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하반기 시장이 바뀌는 데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올해 여러분들의 주식 농사의 결정을 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